우리가 어떤 거를 만들든지 사람들이 만드는 모든 인공물은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됐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구성 요소라는 게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구조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가 오늘 이야기할 기능, 그리고 세 번째가 다음 주에 이야기할 표현.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알면 그게 건축물이든 소프트웨어든 또는 기계이든 어떤 것이든지 설계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설계된 내용을 갖다 우리 개발팀하고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와 기능과 표현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 또는 이런 디지털 시스템에 적용했었을 때 용어로 구조는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표현은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할 기능은 인터랙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연세대학교에도 송도 캠퍼스에 인터랙션 디자인 학과라는 게 있듯이 이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분야라고 이야기를 갖다 할 수가 있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도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도 있지만 시스템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는 전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굉장히 큰 범위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고, 또 누군가가 그 시스템의 아키텍트다, 그러니까 그 설계자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안어를 갖는 거예요. 명예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은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못하다거나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게 아니라 셋이 다 돌아가면서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하고 있고, 한 번에 안 되고 계속 반복해 가지고 이 작업을 해야지 완성된 시스템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수업으로 하기 때문에 인터랙션이라는 걸 두 번째 주에 하지만 설계에서, 그러나 실제로 인터랙션이 꼭 아키텍처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인터랙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뭘 설계하는 거냐? 결국은 동작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어떤 동작을 시스템에 했고, 그래서 시스템이 그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리고 또 그 반응한 거에 대해서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후속되는 행동에 이 시스템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래서 시스템의 반응을 설계하는 것, 그게 우리 인터랙션 설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랙션 설계를 갖다 할 때 가장 머릿속에 꼭 넣어놔야 될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행동,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시스템이 적절하게 반응을 보여서 나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충분히 쉽고 편리하게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이냐라는 게 이 인터랙션 설계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업 시간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 HCI라고 하는 게 목표로 하는 거는 우리가 만든 시스템을 사람들이 잘 활용해서 최적의 경험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학문의 이 분야의 목표인데, 그렇다면은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의 행동은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게 만들어야 될까?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우리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는 수업 시간에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과 플로우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과 플로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둘 간에 우리가 무엇을 잘 염두에 두고서 만들어야지 이 사용자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최적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이를 갖다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시스템의 반응을 설계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거를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표현해서 정리해서 개발팀과 같이 공유하고 또 기획팀과 같이 공유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점이 이 인터랙션 결과의 정리 학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설계 쪽에서는 두 가지 레벨을 갖다가 봤는데, 첫 번째 레벨은 전반적인 큰 구조를 갖다 보고자 하는 레벨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중에서 디테일하게 내려가서 각각의 내용을 갖다 보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인터랙션 설계에서도 마찬가지로 use case diagram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sequence model이라고 하는 것, 그 sequence 모델 안에는 역시 두 개, individual sequence 모델하고 consolidated sequence 모델이라고 해서 두 가지 계층을 가지는 시퀀스 모델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C++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또는 다른 기타 요새 나오고 있는 프로그래밍 랭귀지 뭐 고를 쓴다거나 그렇게 했었을 때는 걔네들은 내재적으로 이런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하고 시퀀스 모형을 갖다가 감안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때 설계 도면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 이 개발을 갖다 진행하는 과정이 훨씬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수업 시간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렇다면은 이게 끝나고 나면은 뭐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야 되느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하고 실제 시퀀스 다이어그램 모형을 그려보는 거. 여러분들이 만든 시스템에 대한 시퀀스 모델을 갖다 그려보는 건데,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팀별 프로젝트 결과를 내겠죠. 근데 이런 모형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하고 시퀀스 모델이 진짜로 사람들에게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느냐? 그걸 갖다 보기 위해서는 이 왼쪽에 있는 지침들이 제대로 잘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스 케이스 그램과 다이어그램하고 시퀀스 모형을 그리는 것만이 최종 포인트가 아니라, 이렇게 그려진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하고 시퀀스 모형이 이 앞에 있는 이런 인터랙션 설계의 지침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최종 결과물에는 우리 시스템은 이러한 인터랙션 설계 도면을 가지고 있고, 그 설계 도면 상에서 봤었을 때 우리 시스템은 사람들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는 걸 갖다가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인터랙션 설계 지침까지 하고 우리가 잠시 쉴 거예요. 잠시 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코멘트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갖다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었을 때 나 이런 거 잘 아리까리하다 싶은 거는 메모를 해놨다가 설계 지침 끝나고 나서 우리가 중간에 쉬는 시간 갖기 전에 여러분들 QA를 할 때 질문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결과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번 주 수업을 마무리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 인터랙션 설계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어떤 인풋을 냈을 때 이
이 안에서 어떻게 프로세싱이 돼서 그 프로세싱 된 결과가 결국 어떻게 아웃풋으로 도출이 되느냐라는 걸 갖다가 실제로 이 시스템의 성격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것, 이것이 인터랙션 설계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고요. 최적의 경험을 위해, 근데 최적의 경험이라고 하면은 너무 좀 뜬금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최적의 경험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경험일까라는 건데, 이 최적의 경험이라는 걸 갖다 설명하는 좋은 비디오 클립이 있어서 그 클립을 갖다 하나를 갖다 여기 미리 준비를 했어요. 한번 잠깐 보고서 진행을 할게요. 여기서 보여줬던 게 플로우라고 하는 상태라고 해서 주변 감각에서 벗어나서 어떤 행동에 깊이 몰입하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도 이 플로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상태,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하고, 지금 이번에 이 사례에서 보여줬었을 때는 주인공이 그 피아노 솔로곡을 갖다 연주를 하는데, 어느 순간이 쫙 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온전히 본인 혼자 그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다는 그런 몰입된 상황을 갖다 아까 영화 클립에서 잘 보여줬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특히 이런 인터랙션 설계를 할 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뭔가 방해가 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아무리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것도 아니라 특별히 어떤 일을 갖다 하고 있기는 한데 그 일이 구체적인 어떤 벌든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야기를 갖다 보게 되면은 내가 현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현재 그걸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영화에서 보면은 본인이 얼마나 잘 연주하고 있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잘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컨텐츠에 전적으로 집중하게 하는 것, 그리고 본인이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플로우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선제 조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인터랙션 설계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사용자들로 하여금 우리 시스템을 쓰면서 플로우 상태에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지침이라고 할 수 있죠.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플로우라고 하는 건 아까처럼 피아노를 연주를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어떤 for fun으로 재미로 하는 그런 거에만 적용되지, 우리가 일반적인 사무 작업을 하거나 무슨 워드 프로세스를 쓰거나 스프레드시트를 쓰거나 이럴 때도 과연 플로우가 필요할까? 또는 플로우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되는데, 과거의 연구를 갖다 살펴보면은 그런 일을 할 때도 플로우에 사람들은 들어간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메일 답장하다 보면은 플로우에 들어가요. 쉽게 들어가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일에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그런 일에 들어가서 스텝 플로우에 들어가더라도 그게 과연 최적의 경험을 제공해 줬다고 할 수 있을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실제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플로우의 상태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갖다가 기울이게 돼요. 예를 들자면은 이 아동용 그 ADHD 아동을 치료하는 비슷한 치료제 중에 폼이라는 걸 우리가 개발을 했어요. 지금 한 횟수로 6년 정도 돼가는 겁니다. 이 6년 정도 돼가는데 그 알다시피 ADHD 아동들이 굉장히 그 많은 수로 증가해서 예전에는 한 학급에 많으면 3%, 2, 3% 정도였었는데 우리가 코로나를 갖다가 겪으면서 그게 한 학급에 한 1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동들,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유병률이 높은 그 질환 중에 하나가 됐는데 이제 그렇게 됐었을 때 이런 ADHD 환자들을 갖다 치료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낸 이 폼이라고 하는 치료제는 이런 플로우의 선제 조건에 맞춰서 아동들에게 이 일의 과업의 목적이 무엇이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오늘 나랑 어떤 일을 같이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자면 학교 갔다 와서 숨 씻기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간단한 것부터 알림장 체크하기 같은 이러한 일들이 과업으로 명확하게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ADHD 아동 같은 경우에는 주의력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높아서 이들이 빨리 보고서 이해할 수 있게 쉬운 용어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아동들이 정해진 시간에 약속한 행동들을 다 마치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또 직관적으로 본인들이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피드백 메커니즘을 갖다가 제 안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횟수로 벌써 한 4년 정도가 됐고 지금도 그 대구교육청하고 같이 대구교육청 산하에 있는 초등학교에 이번 학기에 1학년에 입학한 아동들 전수 대상으로 그러니까 꼭 ADHD가 아니더라도 일반 아동들 중에서 조금 주의력 사항이 좀 흩어지는 친구들 대부분의 남자아이들 그래서 그 남자아이들 대상 대부분 남자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쓰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 1,몇백 명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1학년 때 좋은 생활 습관을 갖다 드리게 해줘서 나머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생활하는 동안에 크게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에서는 추상적인 의미로서는 그 이해가 되지만 그걸 갖다 실제로 시스템에다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큰 갭이 있죠. 왜냐하면 플로우라는 개념은 치켄 비알리라고 하는 사람의 철학적인 개념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실제 컴퓨터 프로그램에 제공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플로우 상태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인 말로 표현한 게 투명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transparency라고 하는 말인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내가 아까 같은 그 영화 클립에서 그 앞에 피아노가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있는데 그 본인이 피아노 건반을 치는 동안에 그 피아노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 피아노 안에 있는 건반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되게 그래도
피아노를 갖다가 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거를 우리가 투명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영화를 보면은 우리 그 선생님, 김빈희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피아노 연주 사이에 아무것도 가로막는 것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투명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는 인터랙션 설계의 세 가지 지침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기존의 문헌들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첫 번째가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 두 번째는 긍정적인 요소를 최대화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제일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화로운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서부터는 이 세 가지가 과연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눌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지침들은 어떻게 사용할 거냐? 여러분들이 시스템의 반응이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는 걸 설계한 다음에 이 지침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혹시 여기서 하라는 걸 다 했나? 내가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안 했나? 하는 것을 점검하는 용도로, 그런 용도로 이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활용하면 그 가장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활용 방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정적인 요소를 줄이는 것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행동은 되도록 하지 말게 하는 것. 이게 부정적인 요소를 줄이는 가이드라인. 여기 지침으로는 지금 5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5가지 외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시스템에 더 적절한 이런 부정적 요소를 줄이는 그런 지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표는 사용자로 하여금 쓸데없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 여기서 쓸데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본인이 어떤 이득을, 베네핏을 받지 못하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하게 만드는 것. 제일 첫 번째로 보면은 사용자에게 무엇인가를 암기하도록 요구하지 말라. 이걸 갖다가 영어로 우리 가이드라인에서는 recall보다는 recognition을 주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느끼겠지만 난 지금도 내 패스워드를 하나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다 리콜해야 되니까. 그런데 딱 정말 좋은 힌트 중에 하나는 그게 4자냐, 6자냐, 8자냐만 알아도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주로 잘 쓰는 8자짜리, 6자짜리, 4자짜리가 뭔지는 잘 알 수 있다. 그럼 내가 인터랙션 설계할 때 패스워드 안에 동그라미를 보여줄 거냐 말 거냐. 동그라미가 글자의 숫자인데 글자의 숫자를 보여줄 거냐 말 거냐. 예를 들어서 내가 패스워드가 4글자짜리였다. KJW1이라고 하는 게 내가 평소에 쓰는 패스워드다 라고 했었을 때 그 입력란에, 패스워드 입력란에 동그라미 4개만 들어가 있어도 그거는 시스템이 나한테 굳이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생각해봐. 네가 4자짜리로 자주 쓰는 비밀번호가 뭐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아주 하나하나가 상당히 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들, 그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들을 갖다가 이 기존의 HCI 연구를 했던 연구자들이 쭉 제시를 해줬어요. 이렇게 하면은 부정적인 요소를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용자에게 세팅을 바꾸도록 강요하지 말아라. 우리 어떤 시스템이든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은 세팅을 여러 가지 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일단 어떻게 하죠? 가장 일반적인 세팅으로 시작하게 만들고, 시작했다가 조금 불편하게 되면은 그 불편한 걸 갖다가 스스로 알아서, 아, 내가 이거 좀 불편하니까 이거 좀 바꿔봐야 되겠다 하면은 그때 세팅을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변경하는 쪽으로 바꿔줬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부터 세팅을 다 하도록 하고 진행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지침이고요. 이제 세 번째 지침은 사용자가 오류를 범하게 유도하지 말 것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면은 너무나 쉽게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인터랙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버튼의 순서하고 잘 맞지 않는 순서를 제시했었을 때, 예를 들자면 사지선다형으로 버튼을 설계를 했는데 1, 충주, 2, 청주, 3, 아래 것 중에서 충청도에 있는 도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사지선다형으로 1, 청주, 2, 충주, 3, 대전, 4, 위에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아주 편하게 위에 해당 사항 없음을 누를 수도 있는데, 그런 관습을 벗어나서 만약에 우리가 위에 해당 사항 없음을 아래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해서 제일 위에다 올려놨다.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습관 때문에 그 해당 사항 없음을 무의식적으로 누르게 되기 쉬울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사용자가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쓸데없는 정보를 받게 하지 말 것.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조금 전에만 봐도 우리는 옵션에서 로그인하고 멤버 등록할 때 옵션으로 광고를 다 받는다는 걸 갖다 자동으로 체크하게 해놨댔어요. 근데 요새는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선택이고 어떤 것들이 필수인지를 갖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필수 사항들을 항상 위에다 올려놓게 해놨어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간단하지만 한 5년 전만 해도 잘 지켜지지 않았던 그런 가이드라인. 그래서 사용자들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쓸데없는 정보를 받지 않게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사용자들에게 구체적인 선택을 계속 하라고 요구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옵션을 제시해주고, 그런 옵션이 잘 적용되지 않을 때만 그 선택을 하도록 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만 쭉 하라고 이렇게 제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례를 보자면은 여러분들 그 복약 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알약이든 뭐든 때에 맞춰서 먹는 거. 이게 여러분들은 되게 쉬울런지 모르겠는데 난 되게 어려워. 특히 이제 나이 들면 특히 먹는 약들이 많아지면은 되게 어려운데, 제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와이프가 같이 비타민 D를 알약을 먹는데 얘는 3일에 한 번씩 먹어요. 얼마나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먹는 게 차라리 훨씬 쉬운데 3일에 한 번씩 먹으려니까 되게 힘들어서, 나는 이제 내가 배약 담당인데 아침에 우리는 같이 아침 식사 준비를 해서 같이 먹고 같이 설거지하고 나와요. 근데 이제 내 담당이 불과 관련된 건 다 내가 해요. 계란 후라이하고 요리하고 이런 건 내가 하고, 과일 깎고 이런 칼과 관련된 건 다 와이프가 하고, 중간에 약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내가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약은 내가 하는데, 이게
이틀에 한 번씩 먹는 거, 3일에 한 번씩 먹는 거 있으면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먹었나 안 먹었나 도저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런 것들 갖다 도와주는 여기 필팩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그때 맞춰서 제공해주는 그런 패키지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필러라고 하는 거는 그 로봇입니다. 로봇이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알약만 이렇게 배출해서 밑에 있는 통에다가 떨어뜨려주는 그런 거고요. 이 둘 다 스타트업이에요. 미국 스타트업들이고. 그래서 앞에 사례를 얘기를 해보면은 사용자에게 무엇인가를 암기하도록 요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투약 날짜나 시간은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이 필로나 필팩이 해주니까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날 먹어야 할 것만 떨어뜨려 주니까 사용자라고, 왜 사용자들은 앞에 있는 그 알약이 많이 있으면 그냥 하나씩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둘 다 물어보지 않아요. 뭐 이거 먹을래 안 먹을래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그날 먹을 양만 딱 떨어뜨려 줘요.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쓸데없는 정보를 받지 않게 하는 그런 그 효과를 갖다 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줄이는 가이드라인인데, 여기에는 대표적인 가이드라인만 5개 올려놓은 거예요. 이 외에도 교재나 여러분들이 인터넷 서치를 하면은 인터랙션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없애는 지침들, 가이드라인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서 여러분들 시스템에 가장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 가이드라인, 그 가이드라인을 갖다 선정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이제 긍정적인 요소를 더한다라는 게 두 번째 셋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긍정적 요소를 더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용자들에게 본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 시스템이 굉장히 사려 깊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한 지침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용자에게 관심을 가질 것.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하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주변 정황까지 기억할 정도로 사용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는 먹는 거에 진심이에요. 정말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러니까 우리 집 식구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특히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매니저가 있는 식당에 가는 걸 갖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그 MIT에 있을 때 자주 가는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었었는데, 진짜 놀란 게 한 15년 만에 다시 갔는데, 15년 만에 다시 갔는데 주인장이 루카스라는 친구인데 날 기억을 하는 거야. 너 그동안 어디 갔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그동안 얘기 다 할까? 막 이러면서 미국에 한국에 가가지고 교수하고 애들 낳고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갖다 했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잘 기억해 주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을 뿐더러 이 친구는 내가 가가지고 나한테 오늘 뭐 먹을까 안 물어봐요. 그냥 오늘은 뭐가 맛있을 거고 내 얼굴 표정을 보니까 기분이 어떻고, 그 다음에 같이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은지 본인이 생각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가져놔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사용자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은 거죠. 그 다음에 한 발 먼저 내다볼 것. 그 미국 웨이터 또는 웨이트리스의 굉장히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손님 워러그레스의 물이 절반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미래 한 발 먼저 내다보는 경우는 저런 속도로 물 마시면은 한 다음번에 올 때쯤 되면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을 거다. 그러면은 미리 부어주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것, 예를 들자면은 이제 항상 레스토랑에 가서 좋은 자리 달라고 그러면 이거는 진상 고객이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앉혀주는 대로 앉아요. 앉혀주는 대로 앉지. 특히 이제 요새는 우리 회사가 그 익선동이라는 데 요새 있어요. 근데 거기가 젊은 친구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오는 데고 소위 말하는 요새 핫플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식당 가서 자리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럼 뭐 화장실 앞에도 앉고 뭐 정신없이 밥을 먹고 가기도 하는데 그 제가 가는 단골에 있는 식당은 딱 봐서 아 오늘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좋은 자리 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와이프랑 같이 갔다든지 아니면은 중요한 클라이언트하고 같이 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조금 기다리게 만들더라도 그런 자리가 나온 다음에 나를 앉혀줘요. 긍정적인 요소를 더하는 사례 중에 하나로 영화 업그레이드를 갖다 한번 볼게요. 환자가 그 자살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실제로 본인이 일정량 이상을 갖다 맞았는데도 계속해서 더 맞겠다고 하니까 시스템이 거부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실제로 그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병원에 이송하게 하는 작업을 갖다 실제로 본인이 이렇게 신청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환자를 갖다 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려 깊은 사람이었다면은 잘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반면에 이 앞에 나왔던 클립에서 우리 그 자동으로 주스 이렇게 마시게 해주는 시스템은 사람은 요 밑에 있는데 빨대를 저 위에다 갖다 꽂아주는 그런 것들이 실제 시스템에서는 비일비재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조화로운 행동을 유도하기라고 하는 섹션인데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데 실제 최적의 경험을 하거나 투명성을 높이는 데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줄이거나 긍정적인 요소를 늘리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들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이 조화로운 행동을 유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그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모든 시스템의 요소는 컨플릭트가 있습니다. 또는 트레이드업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극상으로 만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업 관계에 있는 요소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요소들 간에 적절한 균형점을 잡아주는 이게 세 번째 조화로운 행동을 유도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네 개의 그 대표적인 지침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지침들이 이런 트레이드업 관계에 대한 지침들이 인터넷상에도 있고 우리 교과서에도 있고요. 일단 네 개에 대한 예만 간단히 보여주면은 간단하지만 유연한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시스템하고 상호작용할 때 내가 뭐를 하고 싶다는 걸 갖다가 간결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달성할 수 있게 해주고 나중에 이걸 갖다가 그 유연하게 바꿀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고요. 처음부터 뭐 이거저걸 막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편적이지만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9%의 사람이 A를 선택하고 1%의 사람이 B를 선택을 한다면 일단 디폴트는 A를 디폴트로 선택하고 진행하는데 원하면 B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두 번째 가이드라인. 세 번째 가이드라인은 시스템 인터랙션에서 가장 핵심은 리스폰스 타입이다. 얼마나 빨리 응대하느냐. 그런데 그런 빨리 응대하는 것만이 항상 제일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가 지금 그 인공지능 엔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심리 검사를 하고 그 심리 검사에서 나온 결과를 종합 의견으로 제공해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 솔루션에서 그 종합 소견을 인공지능이니까 금방 걸리잖아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엔드 버튼 누르자마자 종합소견이 딱 내보내줬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내가 30분 동안 검사를 했는데 검사 끝나자마자 0.1초도 안 돼가지고 결과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뭐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이야기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일부러 딜레이 타임을 줬어요. 거기에다 딜레이 타임을 주고서 답은 이미 끝나자마자 나와 있었는데 딜레이 타임을 줘서 뱅글뱅글뱅글 돌아가게 만들고 일부러 3초 기다린 다음에 줬어요. 결과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역시 AI가 종합해서 얘기해 주니까 이렇게 어떻게 나하고 딱 맞게 제공해 주느냐. 워낙 3초 기다릴 필요 없이 줬을 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즉각적이지만 지체를 감안할 수 있어요.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적이지만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거 해줘 라고 하면은 다른 얘기하지 말고 일단 그거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혹시 마음이 바뀌었거나 또는 혹시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면은 일단은 수행하면서 이런 다른 대안들을 갖다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처음서부터 뭐 이거는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런 방법을 갖다 선택하십시오. 이럴 필요 없다. 근데 이런 것들이 조화로운 행동을 갖다 유도하는 케이스고요. 이 헬스 트래커, 뭐 여러분들도 많이 차고 있지만 나도 많이 차고 있고요. 이 헬스 트래커 헬슬리라고 하는 앱이고 서비스고 경우에는 매우 간단하게 3가지 모드로 딱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챗봇으로 점프할 수 있고 그 개인화된 건강 가이드도 챗봇을 통해서 제공하고 사용자가 본인이 원하는 대답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어떠한 대안을 요구하는지를 또 요구할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더해지게 되면은 2가지를 갖다가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용자의 반응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굉장히 이 시스템적으로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 우리 예를 하나 들면은 우리가 HRV를 갖다가 측정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스트레스 상태를 갖다가 측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이 HRV를 갖다 재게 되면은 뭐 마이너스 2.5에서 플러스 3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플러스 8의 HRV 점수를 갖다가 나온다. 그러면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설명을 제공해 주지 못해요. 설명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굉장히 이상한 답변을 갖다가 제공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걸 갖다 트레이닝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 어떤 식으로든지 사전에 필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잘 알다시피 잘못 학습되었을 때 할루시네이션 문제도 발생을 갖다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인터액션 디자인 설계를 할 때 AI의 활용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로 쓰는 시스템, 틀려도 그만인 시스템, 그런 시스템을 만들 때에는 좀 더 자유롭게 인공지능을 인터랙션 내에 삽입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사용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생성형 AI 붙여가지고 그 생성형 AI가 답변을 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어차피 틀려도 그렇게 크게 데미지가 안 가니까. 그런데 어떤 데미지가 갈 수 있는 그런 도메인, 이제 특히 우리 회사처럼 의료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어떤 생성형 AI가 이상한 이야기를 갖다 하게 되면은 환자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의료진한테 굉장히 큰 심리적인 충격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만들었을 때 지금
지금 그 치매 진단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치매 진단하는 시스템에다가 인공지능 생성형 AI를 붙여서 설명을 갖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사람이 이렇게 답변하고 나서 대짜고짜 당신은 치매 환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그 전문의 담당 의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연락을 하셔서 자기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신경과에서 치매 환자를 봐왔는데 한 번도 환자한테 당신은 치매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 그게 이제 환자나 환자 가족들에게 줄 이 타격이 얼마나 크다는 걸 갖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당신은 인지 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의사하고 상담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당신은 치매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인공지능 엔진에다 물려놓으면 이건 분명히 치매의 범위를 넘어서는 굉장히 나쁜 점수가 나왔으니까 당신이 치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당장에 다 바꾸긴 했는데 이런 것처럼 그 시스템의 도메인에 따라서 인터랙션 과정에 생성형 AI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용할 거냐 하는 거는 그 수치를 갖다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생성형 AI를 돌리기는 하지만 그걸 시스템에 탑재하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다 봐요. 다 보고서 다 감수를 하고 이 정도면은 사람들한테 큰 데미지를 갖다가 안 주겠다 싶으면은 그 수준에서 내보냅니다. 자, 그래서 서머리를 하자면은 인터랙션 설계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인터랙션 설계고,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플로우 상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플로우 상태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을 보장해야 되고, 그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요소를 줄이고 긍정적인 요소를 더하고 조화로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 세 가지 지침을 준수해서 시스템의 반응을 설계하는 것, 그것이 인터랙션 설계의 가장 중요한 지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